자, 이제는 두 번째 1920년대 독립운동을 볼게요.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파밀운동이죠. 그죠? 파밀운동은 정말 민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파밀운동을 제외하면 이렇게 전 국민이 뭐 힘을 합쳐본 그런 운동이 없어요. 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전 국민이 힘을 합쳤던 거야. 뭐 저기 뭐 이제 큰애 언니 쫓아내는 뭐 그런 일 정도인데 뭐 기껏 해봐야 그게 뭐 뭐 100만이나 뭐였냐? 야, 내가 시위를 막아봐서 하는 말인데 광화문 앞마당에요 사람이 30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미어 터집니다 진짜로. 예, 광우병 시위 때 제가 시위대에도 있어봤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시위 때 전경으로도 있어봤어요. 30만 이상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래 100만이라 치자. 우리 그리고 5대 광역시에서 100만씩만 모였다고 쳐보자. 야, 그래 봤자 500만이다. 그래 봤자 500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300만인데 10분의 1도 안 온 거다. 10분의 1도. 그 이전에 2002 월드컵이요? 야, 이씨 서울시청 광장에 10만 명 모였다고 좋아해서 10만 명. 전 국민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가리지 않고 다 참여한 거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3.1운동밖에 없습니다. 3.1운동밖에. 그만큼 3.1운동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런 한계점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3.1운동의 배경은요, 사실 이 배경 이전에 세계사적 맥락에서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3.1운동은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우리가 이미 이전에서도 배웠던 패전국의 식민지 과정, 식민지를 회수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리강화 회의잖아. 파리강화 회의잖아.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 몰수라는 목적 하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무슨 개소리? 민족 자결주의라는 개소리를 하는 거죠. 윌슨이. 싫어 죽겠네. 자,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신한청년당. 우리나라는 여기에도 국뽕 왕창 맞고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가 안 열리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일본 유학생들도 뽕을 맞고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다양한 그 국내외 지역에서 이 민족자결주의라는 그 간단한 말이 불러온 그 파동이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일제의 지배에 있었지만 식민지를 벗어나고 소수민족 약소국의 어떠한 그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이건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직접적인 뭐 3.1운동의 배경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3월 1일날 일어났냐? 3월 3일이 고종의 인산일입니다. 인산일이라는 게 이제 장례일 같은 얘기예요. 고종이 이때 장례식을 한다고 했는데 고종은 뭐 1월 20일 날 죽고요. 그 독살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죽였다 뭐 이런 독살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20일 날에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일은 3월 3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일본 애들도 멍청이는 아니니까 고종 인산일에 경찰력을 쫙 깔아줄게 당연하니 고종 인산일보다 전에 하자. 근데 3월 3일이 월요일이니까 3월 2일은 저기 일요일이라 교회 가야 되고 3월 1일날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3.1운동의 1단계 불키는 점화기를 보면요, 점화기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름대로 독립운동 후손들에게 뭐 나름대로 욕 처먹을 일 좀 하겠습니다. 점화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민석과 의견을 완전히 같이 하는 쪽입니다. 도대체 독립운동 33인 씨발 새끼들이 뭘 했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고요. 민족대표 새끼라는 거. 일부 이제 그 3.1운동 단체 뭐 민족대표 쪽을 옹호하는 단체 쪽에서 뭐 태화관은 룸팔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룸팔롱 맞아요. 그럼 씨발 기생이 창녀지 창녀가 아니야? 아니 뭐 룸팔롱에 가도 지금 현재 룸팔롱 가도 룸팔롱 에이스들 노래 불러주고 뭐 잘하는 거 많아요. 걔네들도 멀쩡한 대학생들도 있고. 왜 독립운동 장소가 거기였냐는 얘기야. 독립운동 선언서를 발표한 장소가
그러면 지들이 룸팔롱에서만 읽지 말고 탑골공원에 가서 있든가. 뭐 쓰잘데기 없는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어. 설민석 씨가 뭐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당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도 고소 당하는 걸 각오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점화기 때는 민족대표 33인이라는 민족대표의 씨발 새끼들 33인이 모여가지고요. 독립운동, 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모였던 장소가 뭐냐? 태화관이에요. 이 요정입니다, 요정. 미스터 선샤인 같은 데서 보면 한상 부러지게 상다리 차려주고 그 옆에 한복 입은 여자들 와가지고 술 따라주고 그게 드라마니까 딱 거기서 끝났지. 그게 이후엔 뭐도 할 것 같아요. 에? 몸도 팔고 섹스도 하겠죠. 예, 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도대체 왜 읽는 거냐고. 왜? 뭐 태화관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화관이 그 당시 마지막 궁중요리 숙수를 하고 있던 사람의 뭐 그런 사람이 만든 뭐 고급 음식점이었다. 그 당시 고급 음식점에서는 뭐 여자들이 와서 술 따라주는 거 정도는 있었고 그 여자들이 뭐 기생들이라고 하지만 몸을 파는 홍기가 아니라 뭐 기술을 파는 청기 뭐 그래가지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악기도 잘 다루고 내 할 바 아니고 그게 실화라 하더라도 걔네들은 거기서밖에 안 읽었잖아. 게임만 가서 인강하는 애들 있겠지. 게임만 가서 과제하는 애들이 있고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잖아. 10년 전에 카페 가서 공부한다는 소리도 개소리라 그랬다고. 아니 많고 많은 곳에서 왜 독립선언서를 읽을 곳이 없어가지고 룸살롱에 가서 쳐있냐고.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옹호하는 인간들도 저는 이해가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한국 독립선언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게 어디 룸살롱에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어떤 미친놈들 일본인들이 와서 그랬을지 뭐 중국인들이 와서 그랬을지 여자 끼고 주물럭거리고 술 처먹도 그랬던 장소에서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한국의 독립선언이야. 그래 약속 장소를 글로 잡을 수는 있었겠지. 모여서 어느 정도 이야기도 할 수 있었겠지.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랬으면 탑골공원 나가서 읽었어야지. 독립선언서 읽었어야지. 그래 놓고 무슨 놈의 이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지 나는 당최 이해가 안 돼요. 33인 중에 나중에 확실하게 친일파로 된 사람이 4명이고요. 독립운동을 그만둔 사람이 16명이에요. 이들은 이따위 헛소리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순수한 종교운동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종교라는 것을 핑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독립운동이었다면 진짜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총 맞아 돌아가신 분들은 억울해 뒤져야지. 나는 진짜 이 사람들에게 민족대표라는 말을 써주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에. 내가 이 사람들이 정말 탑골공원 가서 글을 한 글자라도 읽었으면 민족대표라고 했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족대표라는 인간들이. 게다가 종교계 중심으로 모였고 유교계는 뭐 하지도 않았고. 너무해요. 이런 게 독립선언서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요 뭐 세월호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위로라든지 또는 뭐 학생들의 뭐 시국선언서 발표라든지 이런 거 겜방에서 했던 거 노래방에서 했던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교과서 어디에도 태화관이 요정이라고 여자 불러서 노는 데라는 말을 한마디 써놓지도 않았어. 미친 새끼들. 그런데 어쨌든 흥분 그만하고 이들은 의지만 보여주고 즉 독립선언서를 읽고 바로 자수해버립니다. 얘기를 하나 할수록 짜증이 나 얘네들은. 그런데 이렇게만 끝났으면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라는 건 진짜 욕이 나올 문제였겠지만요. 우리에게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탑골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뒀습니다. 이분들이 뭐 서울 시내 학생들을 통해서 이날 독립선언을 한다는 게 모두 다 소문이 났고 뭐 이분들이 당연히 태화관으로 모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것의 주동자로 낙인 찍혀서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그래도 했어야지 씨발.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뭐 독립선언서를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곳에서 기껏 봐봤자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기생들만 듣다가 끝났을 그런 독립선언서를 읽고 후다닥 갖다 버린 다음에 그 땅바닥에 독립선언서가 막 흩날리면서 그 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이들을 철석같이 믿고
이들이 와주기를 기다리면서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태양관을 찾아봤고 거기 가보니 독립선언서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고 와서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낭독합니다. 학생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 일입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독립운동 선언은 3.1운동의 독립운동 선언은 민족 대표 새끼들이 룸살롱에서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데 쳐 읽은 걸 독립운동 선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똥 싸고 있는 어른들의 똥을 치우면서 그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앞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다다닥 하고 읽었던 것,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 선언입니다. 아예 오더니 조선이 차주국임을 만방에 선포한다. 학생들의 손으로 읽은 게 진짜 독립운동 선언입니다. 난 이건 교과서에서 뭐라고 지랄하든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아요.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 독립운동 선언을 올해로서 딱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정은이쌤이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이 꼭 한번 독립운동 선언서를 읽어보는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행평가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독립운동 선언을 읽으라고 했던 거는 국한문 혼용체의 그 병신 같은 글을 어우 씨발 이게 뭐야, 어우 한자 뭐야, 어우 이거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 100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민족 단합력을 제일 잘 보여주는 3.1운동에 불을 켰던 친구들이라는데 의의를 두고 그 의의를 알고 읽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사를 너무 늦게 배우니까 2학기 때 배우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했던 수행평가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학생들이 읽어놓고 나서,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읽어놓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드디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3월 1일날 그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일본 애들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학생들이 근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휴학계를 때리는데, 문제는 이 멍청한 애들이 얘들아 니네 기숙사 생각해봐. 기숙사 저기 문 닫으면 어디 가냐? 집에 가지. 집에 가가지고 뭐 배 깔고 게임이라도 하는데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하던 애들이 학교가 문 닫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농촌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거기서 3.1운동을 또다시 주도를 합니다. 만세운동을 또 주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커지면서 외국에까지 알려지는 해외에 있던 동포들까지 전부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다가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1운동의 한계점을 좀 봐야 됩니다. 3.1운동의 첫 번째 한계점 중 첫 번째, 순수한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독립운동을 하는데 만세 시위를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한계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평화적인 만세 시위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 무장투쟁이라든지 무력을 사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친일파 지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촌 내에서 나름대로 빛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친일파라는 크레임이나 굴레를 씌워서 죽인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이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3.1운동이 이렇게 밝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말해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던 거고요. 이게 실제적인 한계점이죠. 2번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재입니다. 없어요. 그 말은 이렇게 전 국민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만세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던 겁니다. 그게 왜냐면 너무나 산발적으로, 너무나 이곳저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힘을 하나로 컨트롤해줄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힘을 어딘가로 뿜어 넣어줄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일본 측 입장에서도 이것들을 너무 누르기만 했더니 뻥 하고 터져버렸구나
라고 해서 통치 방식의 변화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경되게 되는 거죠. 글자 수 줄이고, 그리고 이 무단 통치는 다른 말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로 헌병 경찰 통치에서 민족 분열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3.1운동의 진압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반드시 5만원권 집회에 그 신사임당 대신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유관순 언니가, 누나가 옥살이를 하셨고요. 잠깐만, 유관순 누나, 아니 누나라고 쓰면 안 되지. 그래도 유관순 언니가 옥살을 하셨고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혹시 후련회 때 이런 데 한 번씩 가보고 했을 것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주동자를 잡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마을 한가운데 있던 교회에다 불러 모은 다음에 교회를 산채로 오분구이를 해버렸던 겁니다. 일본 애들은 가끔씩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그런 범죄들을 좀 저지를 때가 있어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3.1운동의 진압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이거 왜 안 뜨냐? 잠깐만, 지금 펜 프로그램 키고 있어요. 자, 우선 여기 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입니다. 간도. 그 다음에 여기가 연해주예요. 요 두 군데에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이제 국외로부터도 많이 뻗어나가거든요. 이제 국외 독립운동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선생님이 나눠준 A3 프린트에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외운동에서 이분이 많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요 두 군데는 간도와 연해주는 대표적인 무장투쟁 라인입니다. 무장투쟁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 청담강, 양자강 하류의 델타 지역에 쌓였던 그 어떤 퇴적층에서 시작됐던 도시인 요 상하이는요, 상하이는 외교 독립이 주로 이루어졌던 라인입니다. 요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초반기 3대장의 지역이고요. 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3.1운동 이후부터 무작정은 아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3.1운동 이후에 변화됐던 일제 통치, 즉 민족 분열 통치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번으로 끊을게요. 요거 일제 통치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사회주의까지 가고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나머지 하나에 묶어서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끊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일제 통치를 보고 독립운동을 따로 끊죠. 그쵸? 통치까지 보고 여기까지 해서 한 25분 정도로 하나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를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그냥 텍스트 박스 안 쓰고 그대로 써보려고 텍스트를 위쪽으로 맞추고 이쪽에 맞추고 글자 크기 한 12 정도, 14 정도 합시다. 여기는 가운데 맞추면 여기 텍스트 위로 맞추고 왼쪽에 맞추고 여기도 14 정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이 민족에 숨어있던 거대한 에너지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단순히 이제 이 조선 민족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시대가 갔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부하는 인간, 우리와 부하하려는 인간들, 즉 친일파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겉으로는 이들을 풀어주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동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치사하고 사악한 방법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3.1운동 이후에 문관 총독의 임명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945년까지 우리나라 광복까지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고요. 다음,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선 태형령도 폐지하고, 그리고 보통 경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보통 경찰제 도입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찰관과 경찰관서와 그 숫자가 헌병 경찰 시기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선 태형령 폐지했다고 하지만 까놓고 경찰서 가서 고문하고 뭐 물 먹이고 코로 설렁탕 집어넣고
알게 뭐예요 사실. 그렇잖아. 이거 완전히 그냥 우리를 속이기 위한 기만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 즉 아까도 말했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 네 가지 자유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신문들 중에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그 기사를 검열하거나, 또는 하도 이 새끼들이 정신머리가 안 고쳐지면 그 신문을 잠시 일시정지시키거나, 그것도 싫으면 그 신문을 폐간하는 등 나름대로 언론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법령인 치안유지법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치안유지법까지. 이거는 사회주의자를 비롯해서 사상범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령인데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줬잖아. 대통령 문재인 좋아하냐, 이명박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다 문재인 좋아하면 난 대깨문이라고 해버렸고, 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지, 그러고 이명박 좀 더 일배지 이렇게 해버렸잖아. 얘들아, 사상이라는 건요 옳고 그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상이란 말을 붙여줄 수도 없는 뭐 홀로코스트 이런 거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걸 사상이라 그러냐. 그나마 좀 멀쩡해야 사상이라 그러지. 그런 걸 제외하면 어떤 사람은 홍준표 좋아할 수도 있고 진짜 대가리 깨진 사람이긴 할 것 같은데, 전두환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 개소리를 써놨으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 너 이명박 좋아할 수 있어, 그래 박근혜 좋아할 수 있어, 그래 문재인 좋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을 하고, 근데 왜 좋아해? 어떤 부분에서 좋아해? 너의 생각은 이렇구나. 근데 나는 누굴 좋아해? 그건 내 생각은 이래. 우리들 사이에 어떤 의견의 충돌이나, 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짓된 뉴스, 가짜 뉴스로 인한 잘못된 팩트의 전달이 있는 걸 한번 교차 검증해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 건설적인 대화와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검열, 정간, 폐간, 그리고 뭐 앞뒤 안 가리고 너 사상범 이러면 이게 무슨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되니? 그치? 물론 어려워.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안 돼. 그잖아. 응? 아니 뭐 삼천교육대가 뭐 진짜로 뭐 조폭 새끼들만 잡아가서 사람 만드는 거였어. 나는 그건 찬성이야. 좋아. 조폭들 다 잡아가서 해야지. 나도 끌려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어쨌든 말이 떨리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군사정부에 저항하던 언론인들, 글로서 저항하던 사람들, 학문으로서 저항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끌려가서 병신돼서 나왔잖아요. 치안유지법과 비슷한 게 세계사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썼던 롤레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번역하면 치안유지법이에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악법입니다. 원하는 대로 잡아가둘 수 있는 법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걸 해놓고 뭐 문화통치요? 와, 어떻게 그렇게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기만하게 됩니다. 다음 경제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1차 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야, 패전국이야? 승전국입니다. 1차 대전 과정을 거쳐서 일본은 열심히 무기를 연합국에 팔아먹으면서 나름대로 돈을 벌었고요. 그 과정에서 농업국가였던 일본이 산업국가로 발전하고, 농과 밭은 공장이 들어서고, 낫과 괭이를 들고 있던 농민들은 몽키 스패너를 들고 있는 노동자로 바뀝니다. 그런 속에서 일본은요,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잉여 자본과 잉여 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국가가 산업국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가 되는 거죠. 산미 증식 계획. 산미 증식 계획은요, 먼저 반드시 얘기하겠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함. 왜냐면 실제로 진짜 생산량이 늘긴 늘었거든요. 근데 산미증식 계획의 문제점,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의 문제점은요, 증산량보다, 지들이 증산시키겠다고 했던 양보다 수탈량이 더 많아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손에 들어온 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만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먹으라고 잡곡이나 탈지대두 같은 것을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얘들아, 탈지 분유는 애들이 그 분유의 주력 성분이 탈지 분유인데요, 거기서 지방을 뺀 이유는요, 애들이 지방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뺀 거야. 근데 탈지대두는 콩에서 지방을 뺐다는 얘기는 콩기름 짠 콩이라는 얘기거든. 기름 짠 콩? 그건 씨발 음식물 쓰레기지.
그걸 먹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먹으라고 수입시켜줬다고? 야 씨발 우리가 뭐 돼지 사료 먹냐? 예병. 어휴 씨. 자 이게 산미증식 계획이고요. 그 다음 회사령 보겠습니다. 자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회사령을 철폐하고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회사령을 철폐하고. 자 이것은 뭔 얘기냐면요, 이것은 지금 일본에 잉여 자본이 쌓여있잖아요. 그쵸? 더 이상 일본에 투자할 곳이 없으니 어디로 들어와서 싸우겠다? 조선으로 들어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본과 조선 자본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일본 자본은 이 당시에 이미 성장을 와장창 1차 대전을 통해서 와장창 성장한 친구들이고, 반대로 조선 자본은 성장을 못했던 친구들이잖아. 그치? 아 내가 너희한테 이거 적어줄 때 여기다 조선 자본 했고 여기다 일본 자본 했구나. 그치? 자 조선 자본은 회사령 때문에 그때의 회사령은 어떤 회사령이었어? 그렇지, 허가가 나야 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선 민족 자본들이 성장을 못하도록 우리나라 기업들을 성장을 안 내줬잖아. 우리나라 자본이 성장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민족 자본이 성장 불가능했던 시대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족 자본은 회사령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0%밖에 한국의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얘들은 돈이 넘쳐나. 그치? 왜? 1차 대전을 통해 성장을 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들의 자본 잠식률이 거의 70%에서 80%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론자들이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것을 펼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잉여 상품. 잉여 상품을 팔아야 돼.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소비가 되었지만 그 소비된 것이 나름대로 이제 소비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때문에 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소비가 둔화되는 바람에. 그지? 그 소비가 둔화되는 게 나름대로의 경제 공황의 한 이유야. 경제 공황의 이유는 얘들아 진짜 55,678가지 정도 돼. 학자들마다 경제 공황의 이유가 다 다른데, 일단 그래도 역사학계에서는 나름대로 소비가 둔화되었던 것들 때문에 뭐 이것저것 경제 공황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경제 뭐 소비 둔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일본이 남아있는 이 잉여 상품을 우리나라에다 팔려고 하고 싶은 거야. 게다가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 상품이 못 들어오게 하고, 나름대로 블록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록화가 뭔지는 여러분 쌤이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해 줄게요. 일단은 블록화 듣고 있습니다. 쌤이 설명했잖아, 블록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업을 거의 다 나가고 나서 복습 영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블록화를 어느 정도 알겠죠? 예, 블록화 모르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꼭 영상에 설명을 해줍니다. 자, 어쨌든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일본 상품에 지금까지는 원래 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요거는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다음에요, 그 기존에 이제 외국들과 맺어뒀던 통상조약 있잖아요. 그럼 이 외국들이, 그러니까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통상조약을 맺을 때 나름대로 지네 나라 물건 팔아먹기 쉽게 우리나라의 관세를 굉장히 낮춰서 잡아놨을 거 아니야. 그 낮춘 관세를 일본이 초창기에 좀 유지를 해줘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식민지 먹겠다고 같이 싸워온 친구들한테 나름대로 조금 뭐 보상하는 개념이랄까?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다라는 이제 어떤 고정관념이 사람들 머리에 심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본 내 상품의 관세는 철폐시키고 외국 상품의 관세는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로 우르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쪽에서 팔리지 않은 남은 잉여 상품들을 우리나라에 팔기 위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30분 좀 안 됐네요. 여기까지 보고 이 다음에 국내 독립운동 사상중심과 대중중심 그리고 신간회까지 따라와 나머지 하나의 강의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